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순 없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의 용서를 구해보셨고 몇 번을 받아보셨나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새 작게 농사 짓는 것에 맛이 제대로 들어서요. 저만의 텃밭을 가꾸며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지켜보느라 매일 신경을 쏟고 있는 나이 든 여자랍니다. 어리고 젊었을 땐 규모가 어찌 되었든 농사에 니은자도 보기 싫었었는데 되려 나이가 지긋하게 들고 나니 왜 이렇게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보다 자연도 좋아졌고요. 길에 지나가다 알록달록 색감이 어여쁜 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꼭 휴대폰으로 사진을 남겨놓는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시며 저처럼 이렇게 바뀌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변화는 어쩌면 나날이 수명의 끝에 가까워지며 사는 노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거룩하고도 기특하게 보여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젊었을 적 이런 눈이 없었기에 그저 내 코앞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네요. 지나고 보니 쏜살같이 흘러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전 친정 집안이 궁핍한 편이었는데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니 그래도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지요.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살다 보니 사라지는 섭리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오래 못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돈을 벌러 일을 다녀야 했고 매 상황에 맞춰 따라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옮겨 다녔습니다. 저는 제 뜻에 맞춰 살았던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맞추는 상황에 몸을 맡겼었죠. 그래서 전 결혼도 그렇게 할 줄로만 알았어요. 만약 제 형편을 알고도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시의적절하게 나타나주면 저는 군말 없이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릴 테였죠. 친정 부모님께선 늘 저에게 여자는 시집 가면 그걸로 끝, 출가 외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니까요. 시집 가기 전에 열심히 돈이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준다면 그걸로 끝일 자식이 바로 저였습니다. 형제가 5이나 됐으니 제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던 저에게 어느 날 이웃분께서 중매를 서주셨어요. 옆 지역에 사는 남자인데 건실하게 일도 잘하고 집안도 꽤 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았고요. 이보다 더 어떻게 괜찮은 자리가 들어오겠니? 너는 생각일랑 말고 후딱 그 남자한테 씹 가버려. 만나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엄마,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좀 있긴 해도 집안 수준 평이하고 일도 잘 다니는 남자라고 하는데 왜 여태까지 장가를 안 들었을까요? 같이 공장 다닌 언니들 말로는 딱히 흠잡을 데 없이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오만 여자들이 다 채워가기 때문에 30 문턱 넘기도 전에 유부남이 된다 하던데요. 너는 일 다니면서 대체 무슨 쓸데없는 잡서를 듣고 다니는 거야? 참나. 그래, 그 남자가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한번 다녀온 몸이라는 거지. 듣자 하니 결혼 생활 2년 만에 여자가 도망갔다고 하더구나.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걸렸었나 봐. 아무튼 지금 벌써 그러고 나서 3년 가까이나 흘렀으니 다시 장가들 만하지. 너에게는 덕분에 기회가 온 거야. 안 그랬으면 네가 재취로 들어갈 수나 있었겠어? 결혼한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재취로 들어가는데 기회요?
글쎄요. 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안 내켜요. 뭐라고? 얘가 얌전하게 말썽만 피우던 기집애가 갑자기 왜 지금에 와서 하필 고집을 부려? 복에 겨워 우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그 남자 만나러 나가. 저는 그때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모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이름은 반항심이었는데 하도 고분고분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더니 반항이 뭔지도 몰랐답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저는 조금 맹한 아이였던 것 같네요. 그런 저를 친정 부모님께서는 입맛대로 휘둘러 시집을 보내버리려 하셨어요.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는데 그때는 너무 심란했더니 안색이 확 안 좋아져서 다들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공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친한 언니에게 중매받게 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결혼 상대라는 그 남자를 불어나갔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쓰는 습관이 있는지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대뜸 저에게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여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려던 찰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다른 남자가 곧장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팔을 잡고 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바로 우리가 저녁에 은밀하게 여행 떠나기로 한 날이잖아. 그런데 짐은 안 싸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리고 저를 향해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내용도 가관이었고요. 제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당황하고 있던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몰래 윙크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후 저의 결혼 상대인 남자가 화를 내면서 저보고 문란한 여자냐고 따져 묻더군요. 근데 제가 하도 맹하고 어리버리했던 시절인지라 저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려서 고개를 끄덕여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화를 내면 주눅부터 들던 습관이 거기서 이상하게 발휘된 거였죠. 그러자 결혼 상태였던 그 남자는 분개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토가 났고요. 저는 저를 도와준 남자가 제가 공장에서 제 사정을 털어놓았던 언니의 지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현장에 나타나서 만약 제 표정이 좋으면 그냥 두고 죽을 것 같은 표정이면 저를 도와줄 작정이었다네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표정도 아니고 이미 다 죽은 시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인 척 행세를 해버렸네요. 이거 대단히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솔직히 그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왜 부모님을 거스를 수 없냐며 이유를 물어왔고 전 시집 가는데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자리 찾으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간 저는 친정 부모님께 무섭게 혼이 났는데 희한한 일은 혼이 나는 동안 자꾸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물란한 여자라고 소문나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고 하시며 자리에 난입한 남자와 진지한 관계라면 그냥 결혼해버리라고 윽박을 지르셨어요. 저를 호되게 책망하시려 그러신 것뿐이었으나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얼굴이 더 뜨거워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한눈에 반했다는 거죠. 전 일생일 때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먼저 교제를 청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굴이 뜨겁다 못해 터지는 줄 알았네요. 그 사람은 저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서로를 운명이라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부부가 되었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뒤로 건강 회복을 못 이루시고 쓰러지셨던 날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하고 서둘러 결혼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장남이 결혼하는 걸 보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기에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안 계셨고 시댁의 친척들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시댁 인물은 다름 아닌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어요. 연애 기간이 비록 짧았으나 서로를 운명이라 여긴 만큼 전 남편과 진지하고 진솔하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의 이런저런 속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지요. 남편은 정말로 자기 동생을 위하는 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2차례 크게 아팠다가 일어난 전적이 있다던 자기 동생을 남편은 무척이나 챙기며 위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남편을 따라가게 되더군요. 도련님은 남편에 비해 내성적이고 상당히 숫기가 없었어요. 형제가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건지 놀랍기도 했답니다. 도련님은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이나 잠을 설친다는 도련님이 저는 마냥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챙겨줬어요. 시댁도 원체 형편이 유복하진 않았고 남편이 열심히 벌어주니 다행인 게 전부였지만 살림을 빠듯하게 굴러가면서도 저는 도련님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게 남편이 원하는 것임을 전 눈치채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래도 제가 형수니까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 도련님한테 많이 다가갔어요. 말도 먼저 붙이고 이런저런 잡담도 늘어놓고요. 그럼에도 항상 도련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점차 활기를 보였던 건 첫째가 태어나고서부터였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었거든요. 금세 첫째인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일을 더 늘려 열심히 해야겠다며 결의를 다졌기에 무척 바빴는데 도련님이 자기 조카를 돌봐주어 전 숨통이 트였습니다. 적극적인 도련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형수님, 전 제가 아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조카가 정말 예뻐요.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했네요. 딸을 낳은 이후로 도련님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한테 할 말이 생겨도 자기 형을 통해 저한테 전달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나 낯을 가리는 사람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너무 낯을 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되어갔고요. 아무튼 저희 딸이 태어난 이후로 말수가 늘어난 도련님은 성격도 살짝 밝아졌어요. 다니던 공장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후 간단한 아르바이트란 전전하고 있었는데 먼저 제 남편에게 일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자기 동생의 변화에 무척 기뻐하며 친한 형의 인맥을 통해 제법 탄탄한 일자리 주선해 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생산직이었고 급여도 괜찮았어요. 배워갈 만한 것들이 많은 자리라고 했고요. 그곳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들 중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현장으로 외근을 나갈 때 그곳은 꼭 자기가 갔어요. 친한 형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니
그런 곳에서 도련님이 일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적응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에 저도 흐뭇해졌습니다. 뱃속에 품은 둘째에게 말해줬었죠. 아빠도 작은 아빠도 무척 성실하고 멋진 사람들이니 마음 놓고 세상에 나오라고요. 저는 무사히 둘째 저희 아들을 낳았으나 곧장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도련님이 다니던 공장, 그곳의 외부 작업장 3층 높이에서 남편이 떨어졌고 명을 달리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던 길에 그곳에 들렸고 도련님과 외부 작업장을 둘러보며 이동을 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사고는 한순간이라고 하지만 와닿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충격 때문인지 도련님은 공허한 눈빛으로 장례식장에서도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저에게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결혼을 잘하지 그랬냐고. 이게 뭐냐고.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둘이나 키우냐고. 차라리 고아원에 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하셨죠. 그때 저는 친정 부모님과 아예 안 보고 살 각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혼자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고요? 어떻게든 키우면 되겠죠. 왜 당연한 소리 하고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키웁니다. 그러자 저보고 건방지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친정 부모님과 모진 이야기가 오가는 불편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멀찍이 도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미 다 들은 모양이었죠. 전 민망해서 고개만 꾸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생각이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결심을 했던 걸지도 몰라요. 떠난 형모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형수 그리고 조카들 자기가 대신 열심히 챙기겠다고 결심을 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 이후로 도련님은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일을 내서 돈을 벌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사람처럼 열심히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랍시고 일해서 모은 돈을 저희 세 식구에게 늘 베풀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얼마나 놀라서 사양했었는지 몰라요. 저도 젊으니까 일해서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단호했죠. 형수님보다 제가 더 젊으니까 제가 더 일해서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석준이가 자꾸 잔병치레가 많아서 걱정이시잖아요. 애 옆에 오래 붙어 계시는 게 낫죠. 형수님이 저 아니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친정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형수님과 제 조카들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나 싶어서 얼떨떨했죠. 자기 형 앞이 아니면 말을 길게 하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확실히 변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도련님의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만약 도련님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애들을 키우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제가 친정 식구들 일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을 칠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에게 도련님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부록에 이르도록 계속 결혼을 안 하셔서 저를 답답하게 만드셨는데 끝내 결혼은 생각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두 손을 다 들고 말았죠. 너무나도 허무하게 떠나보낸 남편이었기에 그리고 사느라 급급했기에 당시에는 온전히 깊은 추모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리움이 짙어지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심정을 나눌 상대가 있다면 도련님 뿐이었는데요. 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은 이상하리만치 자기 형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슬쩍 꺼낼 때면 표정을 침울하게 굳히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그래서 남편 이야기는 못 나누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저와 도련님은 사이좋게 잘 지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도련님 입에서 속이 안 좋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걸 의식하고 나니 도련님 입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오면 귀가 쫑긋해졌죠. 그래서 제가 도련님에게 병원 좀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업장을 작게 운영하는 분이었기에 바쁘단 핑계로 병원을 잘 안 가버릇하셔서 더욱 걱정이었죠. 소화 안 되는 것도 큰 문제 맞으니까 제발 내시경이라도 받아보라고 잔소리를 해댔더니 드디어 도련님이 100기를 드셨어요. 그렇게 위내시경을 도련님이 받아보셨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별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 결과를 알고 나니 안도의 한숨도 흘러나왔지만 민망스러운 한숨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제가 도련님 건강이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부추긴 것 같아서 저의 지난 행적에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유, 도련님, 위내시경 받느라 고생했죠? 괜히 내가 위 한번 내시경 받아보라고 자꾸 보채는 바람에 도련님 바쁜 와중에 이런 고생도 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아무런 이상 없다고 딱 결과 나오니까 저는 속이 다 후련한데요. 형수님, 사실 저도 좀 속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가끔 기분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두통까지 살짝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티를 낼 수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던 것이죠. 내심 항상 신경 쓰였는데 형수님이 위내시경 얘기를 꺼내주신 덕분에 제가 받아볼 수 있었네요. 결과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미안해 하시기는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역시 형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나도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도련님, 건강 문제를 본인이 그간 신경 쓰였다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괜한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먹는 거하고 잠 잘 자는 거. 이런 것 좀 도련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요. 이제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아침에 잠깐 자고 출근해도 체력 멀쩡하고 그럴 땐 다 지났잖아요. 도련님도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든 거 알죠? 건강이 제일이에요. 위내시경보다 형수님의 촌철살인이 더 아프네요. 제가 축복받은 유전자라서 새치도 아직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머리가 까매서 그런가 어디를 가도 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소리 아직도 듣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소리에 방심하지 말고 제 나이만 딱 생각하면서 건강관리에 힘 좀 써볼게요. 아참, 그 형수님, 석희, 석준이 둘 다 축복받은 유전자가 이어져서 앞으로 나이 더 들어도 흰머리 잘 안 날 거니까 이 부분 걱정 마세요. 아유, 도련님, 지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새치 염색하는 할머니라고 놀리고 싶어 이러는 거죠? 갑자기 왜 새치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마음 아파 혼났네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아버렸어요. 도련님 나이 지긋하게 들었다는 말 취소하렵니다. 어? 아이, 일부러 형수님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머리카락 생각이나 그랬어요. 형수님 석희하고 석준이 요 녀석들이 새친하기 전에 십장가 얼른 가버리는 거 보고 싶어서요. 도대체 언제나 조카들 결혼식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저 사실 위내시경 받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도련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지난달에 마트 가려고 집 나서다가 계단 구를 뻔한 거 간신히 면하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 내 새끼들 결혼도 못 시키고 죽으면 큰일인데 이걸 어쩌나? 내가 이런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하도 안 해서 아주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런 풍속 따라가면 큰일인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상대도 없고 아유 미쳐요 진짜. 아니 형수님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셨어요? 조심하세요. 계단에서 구르면 나이 상관없이 골로 가는 거 아시죠? 정말 큰일 납니다. 형수님 잘못되시면 애들도 못 살고 저도 못 살고 아주 다 못 살아요. 형수님이 정신적 지주이시니까 누구보다 매사에 조심 좀 하며 사세요. 도련님은 나이 드시면서 어째 점차 너스레만 드신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엔 제법 숫기도 없고 겸연쩍어 하시더니 어쩜 나이 들어서는 이러시는지 몰라. 우리 남편이 지금 하늘에서 보고 막 웃고 있을 것 같네요. 그날따라 도련님과 저는 가볍게 웃으며 또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자 도련님이 멋쩍어하며 대화를 황급히 마무리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흐른 지난 세월에 비해 저나 도련님이 남편 이야기는 많이 안 하며 살아오긴 했었지요. 전 왠지 도련님이 여전히 자기 형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의 아픔과 충격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 같아 안쓰러워졌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저로부터 대체 언제 결혼들을 하려나 그런 고충들을 안겨주고 있었고 저는 그런 만큼 남편이 없는 세월을 살아오며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온 바였죠. 이런 저보다 도련님이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이가 이제 꽤 들어서인지 여유가 느껴졌고 너스레도 곧잘 떨었으니까요. 과거의 모습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면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남편의 부재를 조심스러워하고 들춰내기 힘들어하는 아픔으로 두고 있었구나. 거의 다 떨쳐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입맛이 씁쓸해졌고 그날따라 저도 간만에 남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 하나뿐인 딸,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을 두고 일찍 떠나버린 제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대로 무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마 남편의 바람일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운명은 지난 세월 동안 그려온 평탄한 곡선의 대가라도 뒤늦게 받아내려는 듯 예측할 수 없는 변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위내시경을 받고 나서 약 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입학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의 가족들이 돼지갈비집을 오픈하는 바람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니까 편하게 와서 많이 먹고 평가만 정확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출동하면서 도련님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도련님은 원래 고기 중에서 돼지를 가장 좋아하는 입맛입니다. 남들을 환장하는 한우도 보통으로 즐기는 편이었고 대중적인 찜닭 요리보단 돼지갈비찜을 훨씬 더 좋아했죠. 돼지갈비는 도련님이 워낙 좋아하는 메뉴라서 어디를 함께 외식 나가면 장소는 달라도 메뉴는 거의 돼지갈비였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랴라는 심정으로 즐겁게 도련님을 불렀는데 저희 세 가족이 그 자리에서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도련님이 초반엔 잘 드시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젓가락질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돼지갈비 잘 안 드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오죽하면 장염 걸리셨다 나으셨던 직후에도
다른 건 못 드셔도 돼지갈비는 잘만 구워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왠지 속이 불편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며 많이 드시기를 망설이더군요. 도련님, 혹시 어디 안 좋아요? 또 속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이게 무슨 큰일이냐며 가벼이 넘기겠지만 도련님이라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마다 하는 건 지금 살면서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게요. 왜 오늘따라 속이 안 받쳐줘서 하필 많이 못 먹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돈 많이 나올까봐 저도 모르게 재워하나 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초대받아 온 자리인데 저희 애들도 아니고 왜 도련님이 돈 걱정을 해요? 도련님, 속 많이 불편한 거죠? 얼른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며 끝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손살에 찌시려던 도련님은 저와 애들의 추궁거린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토를 하였어요. 위내시경을 받고 난 이후로 계속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을 느껴왔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이유 없이 속이 쓰리기도 하다 했고요. 그러고 보니 잘 안 드시는 것 때문에 눈이 쏠려 잘 몰랐는데 도련님의 안색도 전에 없이 좋지 못해 보였어요. 병원에 가봤냐고 했더니 위내시경까지 한마당에 무슨 또 병원을 가겠냐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성화를 부리고 말았죠.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결과지가 등장해 제가 민망해진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건강이 걱정이었죠. 돼지갈비를 거의 못 드시던 모습이 하도 충격적이라 저희 애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도련님은 병원을 가셨고요. 증상으로 보건대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 같단 소견을 받으셨고 도련님은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저희 아들이 안부 연락차 도련님과 문자를 나누더니 저에게 와서 이랬어요. 아무래도 병원이 돌팔이인가 봐. 왜 하필 그런 병원을 가셨을까? 왜 그러는데? 혹시 배 아프신 거 여전하다 그러셔? 어, 내가 이제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말에 둘이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 근데 아직 돼지갈비 못 드시겠대. 사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그저 그래서 아직 속이 좀 쓰리다고. 그제야 실토하셨어. 가셨던 병원이 이상한 곳이었던 것 같아. 병원에서 약 탔다고 하신 지 2주는 좋게 채운 것 같은데 효과를 못 보셨다고? 얼마나 지났나 확인하게 달력 좀 봐야겠다. 자꾸 속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신경이 쓰이네. 저는 자꾸만 도련님 문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상할 만큼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이런 소리 안 했지만 당시에 저는 하늘나라에서 제 남편이 내 동생한테 큰일이 생겼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만 같아 그래서 신경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연락해서 다시 위내시경을 받든 큰 대학병원을 가서 싹 다 건강검진을 가장 비싼 걸로 받든 양자 택일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가게일 때문에 시간 내기 애매하다며 도련님이 오물조물 거리셨는데 제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은 그 다음 주에 장비가 최신식으로 갖춰진 곳으로 가서 내시경을 다시 받으셨어요. 일전에 위내시경을 받아봤던 곳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요. 전 내심 대학병원이나 가시지 또 위내시경을 받으시면 별다른 이상 없다는 소견이나 듣게 될까 한숨이 나왔는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받은 위내시경에선 이상 소견이 뜬 거예요. 여기선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큰 병원이라니 의사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지니 도련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도련님은 진지하게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대학병원의 검사를 받게 되셨지요. 전 이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왔을 시기였건만 도련님은 가타부타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으셨고 문자로 시간 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다는 식의 내용만 도련님은 보내오실 따름이었어요. 애들을 시켜서 도련님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련님한테 직접 찾아가려던 그 당일이었습니다. 나가보려고 준비를 딱 다 했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하며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신발장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이상하게 헛것이 들리네요. 도련님, 아니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겠죠? 그쵸? 아니에요, 형수님. 옳게 들으신 거 맞습니다. 제가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느라 며칠 지나서야 이렇게 알려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해요. 암 말기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더욱 죄송하고요. 죄송하다뇨. 도련님이 왜요? 지금 누구보다 슬프고 절망할 사람이 도련님인데 왜 나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나 그거나 얼른 알려줘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원에선 뭐래요? 네? 도련님 살 수 있다고 병원에서도 그랬죠? 요즘 의학기술 엄청나잖아요. 옛날하고 천지 차이라고 하던데요. 웬만하면 다 산대요. 전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견뎌내고 막 되는 대로 짓궂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무조건 도련님을 살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의 도련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드시더니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간신히 저에게 남기셔서 전 입에 소매를 물고 소리나지 않게 오열했습니다. 오열하는 울음소리를 도련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심란한 사람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려주고 싶지 않았죠. 통화를 끝내고 제 손목을 보니 제가 소매뿐만 아니라 살까지 물었더라고요. 그 고통을 몰랐던 거예요. 입자국이 깊이 나 있어서 피를 안 본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도련님은 큰 고통에 처해 계신다는 생각에 전 씩씩하게 일어났어요. 신락 같은 희망일지라도 그거 붙잡고 끝까지 해봐야 했어요. 도련님이 지난 세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해주셨는지 전 알았습니다. 진작 장가를 가셔서 가정을 이루실 수 있었음에도 형수와 조카들을 챙기기 위해 그걸 포기하셨던 분임을 사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모르는 척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이 세상에 권선징악이란 없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이르게 도련님의 건강 문제를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도 한없이 바보 같았습니다. 도련님의 소식에 저희 애들도 크게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희 셋이서 머리 맞대고 울면서 원통해했습니다. 전 도련님 앞에서 씩씩하게 굴어보려고 했으나 막상 병실에 누운 도련님의 모습을 보자 심장부터 철렁 내려앉더군요. 게다가 제 귀로 직접 들은 도련님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미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되었단 이야기였어요. 그간 통증이 계속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안쓰러워하는 의료진의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은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셨지요. 도련님의 이야기론 입원하기 전보다 10배는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고요. 딱히 음식 가리시는 것도 없었고 돼지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셨던 분인데 이제는 죽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이러지 말고 죽 한 술이라도 더 입 안으로 넣어보세요. 네? 체력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먹어야 체력이 생기죠. 배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들이부었는데도 너무 아프고 입안도 까끌거려서 도저히 한술도 못 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신경 써주시는데도 죽 하나 제대로 못 먹네요. 그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속상할 일이죠. 도련님 나한테 지은 죄 하나 없으면서 자꾸 죄송하다 소리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죄송할 거 없으니까 기운이나 내요. 기운 잃지 말아요, 도련님. 하늘에서 제발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을 존재가 있다는 거 도련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보기로 해요. 도련님은 어느새 하루에 죽 한 그릇도 다 못 비우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변화였어요. 물도 삼키기 거북하다고 하셨죠. 복수까지 차서 그걸 빼는 도련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될 줄이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직도 도련님의 20대 초반 모습이 저에게는 제법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그 젊고 어렸던 모습 이후로 인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 왜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씩씩하게 굴어보자고 다짐을 하고 또 해봐도 그 다짐이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련님과의 이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찍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전히 믿고 싶지가 않았는데 정작 도련님은 마음의 준비를 마치신 듯 했습니다. 도련님이 죽마저 마다하셨던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셨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유언을 남기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찔해졌습니다. 차마 알겠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초라하고 못나게도 잠시 바람 쐬고 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자리를 떴고 밖에 나가서 저는 가슴을 추슬렀습니다. 겸허하게 유언을 들을 용기를 달라고 하늘을 보며 저는 그렇게 빌었던 것도 같아요. 도련님은 아마 재산 이야기와 자기 조카들에 대한 당부와 그런 것들을 하실 게 분명했죠. 그런 걸 다 듣고 나면 정말로 도련님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될까봐 착잡했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의자를 가까이 가져와 도련님의 옆에 앉았어요. 어느덧 30년의 세월이었네요, 형수님. 저희 형이 떠나고 나서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도련님 입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니 이런 순간이지만 반갑네요. 난 사실 내색은 안 하고 살았지만 도련님이 편하게 자기 형 얘기 좀 꺼내며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우애 좋은 형제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련님 입에서 사실 내가 모르는 옛날 남편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도 이젠 다 지나버린 이야기지만요. 형수님, 제가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감히 제가 먼저 형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네?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도련님, 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대꾸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도련님의 눈빛이 무척 깊은 것을 보고 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결코 짧은 시간 동안 쌓인 깊이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축적된 것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간 상상도 하지 못하며 살아온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련님은 그걸 이제서야 저에게 실토하실 참이었고요. 그런 예감으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고개를 조금 떨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형은 그때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침착했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그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 남편은, 애들 아빠는 그럼 어쩌다 사고를 당했던 건데요? 그리고 도련님은 지난 긴 세월 대체 뭘 하시다 그걸 이제서야 나한테 밝히는 건데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거길 통해 이동하는 게 더 빠르다고 우기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저희 형은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던 저에게 달려왔고 간신히 난간 끝을 붙잡고 있던 저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끌어올려 주었어요. 도련님이 거기서 떨어질 뻔했다고요? 그 사람이 떨어진 바로 거기서요? 도련님을 끌어올렸다면 그러면 두 사람 다 무사했어야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온몸에 힘이 풀린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가 멍청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형수님, 전 제가 올라온 그 공간이 좁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였고 형이 저를 끌어올려 주자마자 팔로 미친 듯이 그 바닥을 기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이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 빨리 더 안전하게 완벽히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그거밖엔 없었어요. 상체가 다 올라온 뒤에도 전 버둥거리며 더 올라가고자 했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제 다리로 형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은 저를 끌어올려주고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안심을 하고 있다. 하필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에 제 발에 걷어차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형은 속수무책으로 골장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 금세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덜 떨면서 아래 내려다보니 저희 형이 그 순간에 회상하며 도련님은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든 얼굴에서 저는 그 괴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는 다르게 감성이 저를 지배했어요. 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지체 없이 도련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힘없이 도련님의 고개가 돌아갔는데 전 그러고 나서도 한 번 더 도련님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어요. 조용한 공간에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보다 제 거친 숨소리가 더 컸던 것 같네요.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말기암 환자의 뺨을 거세게 두 번이나 때려버린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억울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제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그걸 비겁하게 지난 세월 감춰온 도련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금세 빨개진 도련님의 볼을 보고도 진정하지 못했던 저는 뒤늦게 얼얼함이 올라온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나서야 가슴이 무너지는 감각을 맛보았습니다. 제 손바닥엔 도련님의 눈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졌어요. 지난 세월 정말 눈물로 저희 세 식구를 위하며 챙겨왔던 도련님의 가슴 아픈 노력. 그것의 이름은 죄책감이었단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도련님의 눈물이 묻어있는 손바닥에 그대로 제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도 울고 계셨지요. 한참을 저희 두 사람,
그냥 흐느끼며 막 울어버렸던 것 같아요. 울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그게 후련함인지 허전함인지 몰랐으나 아무튼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도련님을 향해서 왜 그렇냐고 물을까 하다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지금에 와서 왜라는 것만큼 부질없는 물음은 없을 것 같더군요. 어차피 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도련님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상태였죠. 둘 중 어느 것도 돌이킬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전 손을 뻗어 안쓰럽게 앙상해진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저히 순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이만큼 살았는데도 내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 내가 방금 도련님한테 험하게 꾼 거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왜 저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저 같은 거에게 용서 구하실 거 없습니다. 전 맞을 짓 했고 지금 이거보다 더 맞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놈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내 남편에게, 우리 애들 아빠에게 나한테 뺨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해주고 왔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주시기에요. 알았죠? 안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면목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 난 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 동생을 절대로 원망 안 했을 사람이니까. 동생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을 사람이니 언제가 되었든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분명 나한테 내 동생 왜 때렸냐 이렇게 책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도련님한테 용서를 받아놓는 게 맞아요. 애써 울지 않고 웃으면서 말을 했건만 도련님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넘어갈 만큼 울기 시작하셔서 저도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런 도련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주며 정말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그 사람한테 꼭 전해줘요. 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요. 이미 용서 다 받고 하늘나라로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나는 곧바로 도련님을 용서했어요. 이미 스스로 죗값을 치르며 살아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죄를 묻고 책망을 하겠나요? 도련님, 난 도련님을 용서했으니 마음 무섭게 갖지 말고 편한 생각만 하다 보고 싶은 형 만나러 가셨으면 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제멋대로 이기적인 판단을 내린 채 살아왔어요. 저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됐다는 거 형수님이 아신다면 2배로 더 괴로워하실까봐 그게 걱정되고 염려된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추악한 비밀을 감춘 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형수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먼 여행길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련님이 울면서도 살포시 웃어 보이셨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었고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남아있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련님이 그날 그 순간에 너무나도 멀쩡한 호흡으로 목소리를 내며 저와 대화를 마치셨던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가오라도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전 도련님에게 마지막을 당부드렸어요. 저희 애들에겐 아무 말씀도 말아달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은 제 의견을 따르겠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그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도 저희 애들에겐
그날의 일을 밝히지 않아 주었어요. 도련님이 떠나실 때 얼굴에는 병마 사투를 벌인 치열하고 괴로운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입가에는 약간의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약간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저희 딸이 옆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벌써 우리 아빠 만나셨나 봐. 형제 상봉이 즐거우신 건가 보다.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한동안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있어서 그래도 얼른 정신을 다잡았네요. 시간이 흘러 도련님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 납골당에 일찍이 들러서 고마운 게 많았단 내용의 짧은 편지를 두고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튿날 꿈자리에서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울려 퍼지는 음성이 저를 향해 저도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체가 불분명한 인형이 도련님의 곁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쪽을 확인하려고 할 때 꿈에서 깨어났죠. 아무래도 그건 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꿈에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보는 일은 애석하게도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였으니 둘 다 그곳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딸은 결혼을 했고 아들은 아직이지만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 남은 인생의 페이지를 저는 열심히 채워나가야겠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이야기 보따리 아주 많이 들고 갈 계획이에요. 사연을 신청해 보았다는 경험담도 그 안에 꼭 넣어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요즘 제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용기 내어 쓴 글인 만큼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분에 넘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며 자신들 먹는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저에게 모두 투자해 주셨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저 제 걱정에 밤낮 잠을 못 이루시는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성인이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고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살던 시골을 벗어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국내 3대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에 부모님은 물론 제 등골까지 휠지경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부유하게 자랐던 나는 등록금 걱정은커녕 매달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다니면서 저와는 다르게 무척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는 입고 있는 옷 보면 다 명품인 것 같아. 몰랐어? 은혜네 부모님이 엄청 큰 회사 사장님이라잖아. 동네가 좁아서 다 비슷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만 모여 살던 시골과는 다르게 서울에서는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는 유독 더 독보적이었습니다. 아내랑 사귀기 전에도 같은 학과였던 데다가 아내가 성격상 술자리나 식사를 할 때 자기가 다 내는 걸 좋아했는데 저도 몇 번 아내에게 얻어먹어본 사람으로서 은연중에 저 사람이 정말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주변 친구들한테 아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안의 딸인지를 듣고 나니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느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자 신기함이었죠. 저기, 영준아.
우리 사귈까? 나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넌 어때? 나, 나를? 그래서 아내가 처음 저에게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제안했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왜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나를 만나려 그러나 싶었죠. 고백을 받았을 당시 아내를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라는 것에 가깝긴 했으나 아내가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으므로 사귀게 된다면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내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약 5년 정도 만났을 무렵 저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저와 아내는 딱 대학을 입학한 20살에 사귀기 시작했고, 애가 생겼을 때는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아직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아내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양쪽 다 애를 키우기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 까마득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걱정 마. 이렇게 된 거 우리 제대로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저라고 해서 결혼을 무조건 반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컸죠. 하지만 어찌됐건 저와 아내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고 단순히 제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만으로 아내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평소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저런 놈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종종 열변을 토하곤 했는데 그런 저의 가치관상 제 핏줄임이 분명한 아이, 그리고 그런 아이를 품은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결혼을 원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랑 순순히 헤어져라. 내 딸, 너 같은 놈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야. 돈은 넉넉하게 넣었으니 불편함은 없을 거다. 전 지금까지 자기 자식이랑 헤어지라고 흰 봉투에 돈 넣어주는 건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겪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에게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먼저 전화해선 잠시 만나자고 했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대뜸 두께가 꽤 있어 보이는 봉투를 하나 탁 건네더니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주의한 덕에 발생한 일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그만큼 은혜를 사랑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해서 제대로 은혜랑 같이 저희 아이 키우고 살 자신 있어요. 물론 겨우 그 정도 호소로 먹힐 거였다면 애초에 아내 부모님이 돈 봉투까지 들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 말에 콧방귀조차 끼지 않던 두 분은 봉투를 휙 낚아채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고 그 이후부터 전 아내를 포기하라는 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길 조심하란 이야기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조폭으로 일할 것 같은 건장한 남자들이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저를 둘러싸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는 것까지 겪어봤습니다. 진짜 정신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차마 시골에 있을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나 봐. 계속해서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나마 아내에게만 좋게 좋게 돌려 표현하곤 했죠. 제 이야기에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으나 금세 시무룩한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아내가 부유한 집안의 딸인 건 알았으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맞닥뜨리게 되고 나니 정말 저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좋은 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에 있는 아이도 포기해야 되는데 이미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포기할 용기가 제겐 전혀 없었어요. 차라리 바위에 달걀을 부딪히는 격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아내의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아 함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나았죠. 우리가 너 같은 놈을 한두 명 만나봤을 것 같니? 겨우 애 하나 있다고 내 딸 앞길을 평생 막을 셈이냐? 주제를 알아야지. 하지만 그때 저도 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의 부모님은 절대로 마음을 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욕설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버티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떠나가도 좋으니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더 강하게 나서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 설득해 볼게. 저한테는 그렇게 매몰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었을지라도 아내가 직접 나서 밥까지 굶어가며 저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 세상 살기 싫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제가 처갓집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제가 처갓집에서 열심히 살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잘 보인다면 두 분도 저를 언젠가는 다르게 봐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남은 학기는 전부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냈고 졸업 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회사를 포함해 이름 있는 대기업들까지 전부 면접 합격을 했습니다. 오로지 제 능력으로 이뤄낸 합격이었고 오로지 연봉만 본다면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지만 저는 직접 두 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저를 더 어필할 기회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일을 하게 되었죠. 회사 첫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모든 직원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제자리에 가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조금의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을 끝마쳤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 등짝에 땀이 흥건했죠. 너무 수고했어. 우리 엄마 아빠의 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크지. 아니야. 오히려 뿌듯해. 잘해서 반드시 인정받을 거야. 네, 그때 저의 각오는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되었고 제 일이든 아니든 간에 무엇이든 열심히 해 최고의 결과를 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나서 승진도 금방 할 수 있었고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영준 씨는 진짜 성실한 것 같아. 난 태어나서 영준 씨처럼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저렇게 일을 잘하지. 아휴, 아닙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더 열심히 하지 마, 이 사람아.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해.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칭찬을 받을 때면 정말이지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결국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귀에도 넘어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한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은 좋게 볼 수 없는 걸까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한 번도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어쩌다 회사에서 만나면 차가운 눈초리로 보곤 지나가실 뿐이었죠.
저만 허리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저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저를 위로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다. 어떻게든 잘 해내보자고 생각했죠. 전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했고 발표 준비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한 탓인지 막상 발표 전날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목이 쉬어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준 씨, 괜찮겠어? 너무 아파 보이는데 일단 가서 좀 쉬는 게 어때? 자료만 넘겨주면 발표는 내가 할게. 아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준비한 발표를 하고 싶어 쉰 목소리로 결국 발표에 나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장인어른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저 목소리로 발표할 거면 다른 사람을 쓰지. 왜 굳이 자네가 하나? 모두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눈 돌릴 곳을 못 찾고 저 역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결국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피로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은혜는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냐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요. 은혜는 오늘 있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딸이 화를 내자 장인어른도 여기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수한 놈한테 박수 쳐줘야 돼? 그래야 하냐?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런 놈 받아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넌 어디서 부모한테 바락바락 소리 질러?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고분고분했던 내 딸이 다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지금에야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지만요. 얼른 은혜 데리고 가라. 귀 시끄러워 죽겠네. 자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내 회사에 있을 거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결국 장모님의 말에 은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자기야. 다 나 때문이야. 나도 내 부모가 저런 사람들인지 몰랐어. 자기를 볼 면목이 없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잘하면 돼. 오늘 일은 우리 잊자. 아내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전 그런 아내를 외려 위로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물론 속이 상했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고집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급한 놈은 저였으니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부터 100번을 잘해도 단 한 번의 미세한 실수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매번 혀를 찼습니다. 애만 아니었어도 우리 은혜가 이런 놈한테 발목 잡힐 일은 없었는데 부모가 농사나 지어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제 욕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부모님 욕은 더욱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랑 결혼할 당시 애가 생겼단 말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 너희 둘이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잘할 거라고 믿는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라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대하며 그렇게 험한 말을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서 들은 막말을 위로해주는 아내뿐이었죠. 지옥 같은 처가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을 때 정말 그동안 했던 고생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라는 말만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둘만 있다면 전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죠. 네, 분명 그랬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솔직히 듣기 좀 거북하네. 뭐라고? 아이가 태어나고 딱 1년 뒤,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제게 험한 말을 할 때마다 종종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거나 했었는데, 이전에 아내는 분명 자신이 대신 미안하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란 이야기를 매번 건네줄 정도로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1년 사이에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어도 자기는 원래 그랬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우리 엄마가 고집스럽고 이별난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걸 꼭 내 앞에서 그리 티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위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늘 하던 얘긴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말들 들어준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귓등으로 흘려들었어. 근데 나도 참다 참다 말하는 거야. 내 부모님 얘기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아내는 그렇게 단언해버렸고 전 그 이후로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뿐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나 지겨운데.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하든가. 말만 하지 말고. 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자르다 보니 저도 할 말이 없어졌고 둘 사이에 대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침대에 누워도 어쩔 땐 아내가 낯설고 우리가 부부가 맞을까 하는 생각마저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데가 없어 친구한테 이야기하니 친구는 배부른 놈이 이런 고민을 한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는 종종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던 안부 전화까지 갑자기 싹 끊어버렸어요. 새아가는 잘 지내니? 아, 네, 잘 지내요. 근데 요즘 연락이 왜 없지? 무슨 일 있나? 그게 아이 낳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연락을 아예 끊어버린 아내 덕에 저에게 대신 아내의 안부를 묻는 부모님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저. 이젠 이 집에서 아내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보며 그저 이 아이가 내 희망이라 되새기고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마 부모님이 제가 처갓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 알았다면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괄시, 갑자기 생겨버린 아내의 무시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내 주시겠다고 된장과 깨, 김치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청국장을 끓여주시겠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고 있는데 마침 나갔다 들어온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더군요. 왔니, 아가야? 배고프지? 얼른 숟갈 들어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니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김치도 줄 겸 왔지. 아, 김치요? 저희 이미 사다 먹고 있는데. 아낸 대놓고 저희 어머니를 반기지 않아하는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청국장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쥐어잡더군요. 어머님, 청국장 끓이셨어요? 어? 너 이거 안 좋아하니? 예전에 잘 먹었던 게 생각나 끓여봤는데, 아, 그땐 그때고요. 저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식사를 다 준비해 놓은 어머니 앞에서 아내가 하는 말들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도 무안하셨는지 뭐라 말을 잇지 못하셨고, 그럼 외식을 하자는 말로 서둘러 주제를 바꾸셨지요. 외식 자리에서도 아랜 뚱한 표정으로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밥 위에 반찬도 올려주고 했지만 아내는 얼른 일어나고 싶단 티를 잔뜩 내었어요. 정말 하는 짓이 꼭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당신 아가 꼭 그래야 했어?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주겠다고 청국장 끓인 거잖아. 그럼 지금 나보고 그 냄새 나는 걸 먹으라는 거야? 먹기 싫은 걸 내가 도대체 왜 먹어야 하는데? 나 집에서도 그러고 안 살았어. 아님 지금 당신 나한테 시댁살이 시키려는 거야? 결국 어머니가 가신 이후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전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아낸 뻔뻔하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때 제 머릿속에 이혼이란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마음이 그렇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집을 다녀가신 이후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제게 별일이 없냐는 말을 종종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 최근에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온 처형이 처갓집에 들렀을 때 저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서방, 부엌 가서 사과 좀 깎아와. 처음 보는 처형 남편까지 있는 자리에서 장모님은 제게 당당하게 과일 심부름을 시켰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라 그러고 집 청소도 하라 그러고 평소에도 그런 행동까지 시킨 적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저에게 일부러 푸대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처형의 남편과 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함이겠죠. 처형 남편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고 했는데 집안도 처갓집과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본인의 능력도 뛰어나 그런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처형 남편한텐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웃음꽃을 피우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갓집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소문이 난 기분이었죠. 그래도 이 꽉 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이럴 때 힘들어할수록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죠. 죄송해요. 원래 까탈스러운 분들이라. 그나마 당시 처형이 건넨 위로가 그 시기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처형과 처형 남편이 며칠 머물다 떠나고 전 여전히 처갓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첫아이야 제가 아내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 사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생겼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솔직히 두 번째 아이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와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날에만 그냥 의무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뿐이었거든요. 이혼 생각은 안 해봤는지 궁금하실 텐데 당연히 이혼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양육권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형편이 좋은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양육권과 별개로 아직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첫째에게 벌써부터 이혼이란 아픔을 선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딸기 먹고 싶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여기에선 팔지 않는다고 했잖아. 안 파는 걸 어떻게 사줘? 다 핑계지, 핑계야. 하지만 아이 하나만 보고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하더군요. 아낸 둘째를 임신하고 옳다구나 싶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팔지도 않는 걸 사와 달라 그래서 1시간 안에 3번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먹을 거를 갖다 바쳐야 했고 쪽잠을 자다가도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깨지 않으면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는 통에 그 임신 히스테리를 저 혼자 전부 받아내야 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임신하기 싫었는데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공장이냐고. 아낸 매일 저런 이야기를 해댔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조금만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두 분 나름대로 매일같이 저를 갈구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내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를 치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는데도 살이 쭉쭉 빠졌어요. 어느 날엔 회사 동료가 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준 씨,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얼굴이 헬쓱한데? 아, 제가요? 나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출장을 갔다 온 동료가 제 얼굴을 보더니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화장실에 가 제 얼굴을 보니 정말로 볼이 움푹 패긴 했더라고요. 눈 밑엔 거무튀튀한 게 잔뜩 끼어 있고 누가 봐도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불쌍해지는 순간이었죠.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히스테리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말 10달 동안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큰 사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내가 임신한 지 반년쯤 됐을 때일 겁니다. 배가 나오면 임산부들이 거동이 불편한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거나 할 때면 혹시나 위험할까봐 제가 늘 곁에 붙어서는 손을 잡아주고 갔습니다. 나 걷기 힘드니까 안고 나가줘. 그런데 어느 날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 아내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던 카페에서 파는 스콘이 먹고 싶다며 저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신다며 자기를 공주님 앉게 한 채로 카페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에 당연히 평소보다 살이 찐 상태였고 전 하도 시달리는 통에 살이 빠져 몸무게만 놓고 보면 아내랑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어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만한 무게를 가진 사람을 안고 갈 수가 있겠어요. 당신 걷기 힘들면 내가 그 카페에 가서 당신 좋아하는 걸로 사올게. 아, 같이 가자니까. 나 알아서 가면 되잖아.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 앉는 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 아휴, 알겠어. 아낸 꼭 그 카페 안에서 스콘을 먹고 싶다며 무조건 자기가 거기 가야 한다고 떼를 썼죠.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아내를 안고 카페까지 가는데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진짜 쪽팔려가지고 당장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를 안고 집과 카페를 오고 가느라 물이 한 통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죠. 미안해. 내가 괜히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 아낸 매일같이 진통제를 먹는 저를 보며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꼬집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좀 웃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장모님께서 제게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우러 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출장 중이어서 가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네 지금 내 부탁을 거절하는 거야? 얼른 뭐다? 하고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내 딸이 임신 중이니까 요리하기 힘들어서 자네 부른 건데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일핑계야? 다른 회사도 아니고 내 회사인데 자네가 오기 싫어 그런 핑계 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요,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투자권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도 강경하게 말하자 장모님도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무셨지만 그 뒤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아니 소금을 왜 이리 많이 넣어? 적당히 넣어야지. 염 좀 들어갈 일 있어? 자네 집에서 요리 안 하나? 설마 임신한 내 딸한테 다 시키는 거야? 장모님은 요리 내내 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리는 제가 다 했다고 봐야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솔직히 자취한 시간이 길고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서 요리는 제가 장모님보다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자기 요리 비법이 있다며 저를 가르치려 드셨어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계란찜에 설탕을 이렇게 너무 넣으면 달 것 같은데. 내 딸은 단 걸 좋아해. 이것만 먹고 자랐어. 내 딸 취향은 내가 알지. 자네가 아나? 심지어 장모님의 그 요리 비법들이라는 것도 죄다 이상했습니다. 물론 안에 먹을 거라면 만드시는 거긴 했지만 제 입에도 들어갈 텐데 정말 먹는 내내 곤욕스러운 음식들이었죠. 솔직히 요리 책자라도 한 권 건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별로 반기지 않던 둘째이긴 했어도 임신 내내 이렇게 고통을 받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둘째가 세상에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행복하더라고요. 일단 애를 낳으면 지금과 같은 시달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가 태어난 날, 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처갓집이 전부 발칵 뒤집혔거든요. 긴 시간 끝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봐도 동양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파란 눈, 마치 서양인의 것과 같은 외모였죠. 아주 예전에 백인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정말 작은 확률을 뚫고 흑인의 유전자가 섞인 친자가 태어났다는 사례도 있기에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임신한 처형의 아이랑 태어난 시기가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분명히 달라야 할 얼굴인데도 마치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생겼단 것이었습니다. 정말 헛웃음이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첫째 출산 때 며느리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며 둘째 출산할 때는 맞춰 오겠다고 서울로 힘들게 올라오신 상황이었는데 두 분도 태어난 아기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으셨어요. 진짜 한동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내의 친정집에 모여 있는데 아내는 산후조리 한답시고 집에 없어 뭐라고 추궁할 수 없고 그저 태어난 둘째 얼굴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추측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굴던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저한테 입 하나 뻥끗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고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지만 높은 확률로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은 거의 확실했거든요. 어차피 이전부터 아내랑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왔고 전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온 처형과 처형의 남편까지 다 불러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죠. 당연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나가자 아무 말도 못하고는 아내의 산후조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집에 오라고 처형과 처형 남편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 모습에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는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결에 집에 오게 된 처형은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처형의 남편은 어쩐지 안절부절한 표정이었죠. 마침 시간 맞춰 아내도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전 아내에게 대체 당신 누구랑 바람을 피웠기에 백인 남자애가 나와?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는 왜 그렇게 처형이 낳은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먼저 물꼬를 텄어요. 처형은 설마 자신이 집으로 오게 된 이유가 그런 상황일 때문일 거란 상상도 못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래서 전 아예 쐐기를 받고 당시 찍어뒀던 아이 사진을 처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자불한 속으로 몸을 가만히 냅두지 못하는 처형 남편을 보고 내심 속으로 처형 남편이 아내랑 바람을 피웠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 처갓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 이거 똑바로 말해봐. 늘 아내에게 다정했던 장모님이었지만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지 아내를 강하게 다그쳤어요. 아낸 겨우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눈물이 범벅된 상태로 손만 덜덜 떨었죠. 장인어른도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낸 자신의 형부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형부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처형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선 다 뽑아버릴 기세로 악을 쓰며 당겼습니다. 이 못된 기집애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그 와중에 처형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불이 나게 일어서선 도망가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머리채를 잡힌 아내와 처형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안달이었고 저와 저희 가족은 뭐라고 할 말도 잃은 채 망연히 그 난장판을 지켜만 보고 있고 감히 말하건대 그날 처갓집은 아주 쑥대밭이었습니다. 전 말했습니다. 전 정말 아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장모님, 장인어른,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두 사람 앞에서도 목소리를 키우자 그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죄인의 얼굴로 용서해달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니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요. 이건 너무 막장이라 무슨 드라마에도 못 나올 일이네요. 딸 간수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전엔 이혼에 대해 꿈도 못 꿨는데 아내가 거하게 사고를 쳐준 탓에 저도 훨씬 더 마음 놓고 이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절대 못 산다고 못을 박으니 자기 딸한테 형부랑 바람나 결혼 파토난 이혼녀란 흠을 만들기 싫었는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둘 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아내 역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싹싹 비는데 본체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지금껏 내가 자네한테 너무 심했어. 나도 아내도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 다만 우리 딸과 이혼만 해주지 않는다면 자네한테 회사를 넘기고 싶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한테 맡기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미친 짓한 여자와는 한 공간에서 숨도 쉬지 않고 싶습니다. 전 제 딸 데리고 나갈 거예요. 다신 그 여자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그간 막대하셨던 거 아신다 했죠? 그럼 아실 겁니다. 당신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들 용서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회사 몰려주신다고요? 죄송하지만 저 장인어른 회사 아니라도 갈 데 많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 주세요. 전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오래 계셨을 테죠. 지금은 이혼을 마친 상태이고 마음만은 후련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워낙 충격적인 일을 겪고 후유증도 오래 갈까 싶었는데 의외로 사람이 극복하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이와 둘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조금 서글프긴 하지만 싱글 데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엄마의 몫까지 제가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 믿고 앞으로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잘 살아나가 보려 합니다.